저는 1979년도 외무부에 입구해서 2015년에 퇴직한 전직 외교관인 조희용입니다. 외교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외교관은 어떤 특권과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외교사의 외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특권이 있고, 또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의무가 있습니다. 외교관은 국가 공무원, 그다음에 국가 대표라는 그런 정체성 하에서 국제사회에서 외국 정부와 외국인을 상대로 매일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기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추구해 나가는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거기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개인적인 어떤 자질이라고 할까요? 자세라는 것은 항상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을 접촉할 때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면서 내 얘기도 곁들여서 하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해나가는 과정, 이런 거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나름대로 우리 외교관의 커리어는 한 3단계로 분리해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단계는 입부를 해서 한 15년 차 정도까지, 15년 차라 그러면 되게 과장 정도를 하는 커리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5년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15년부터 25년 정도까지의 기간, 25년 정도면 이제 chief of mission, 공관장을 할 수 있고 공관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5년 이후에는 이제 본부 간부랄지 또 대사 총영사를 하는 그런 기간인 거죠. 저의 외교관 시간의 최고의 기간은 과장 4년과 공관장 6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후배 외교관들과 정말 밤새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우리 입장 전달하고 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역사와 외국에도 좀 관심이 있던 중에 공무원의 길이 그래도 안정됐다 하는 그런 뭐 얘기들도 하고, 외국에 대한 관심도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외무고시라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결과가 외무고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합격 통보가. 그래서 외무부를 들어갔던 거고, 79년도에.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 중국 업무를 한 20년 가까이 계속 하게 된 그런 행운이자 아주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일본, 그다음에 타이베이, 상해, 북경을 근무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시점이 바로 일본, 중화민국, 대만, 그다음에 중국 이 세 나라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었던 시기였더라고요. 일본, 중국을 같이 했기 때문에 느꼈던 것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중간이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량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자 간의 협력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사실 가졌던 거고, 또 선도할 분야가 있다 하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주니어 때부터 뭐 중앙관리자까지의 근무 기간 중 일본과 중국을 근무했다는 것이 제 외교관 생활에서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됐고, 어떻게 보면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노력만큼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 7월에) 사실 해적과의 교섭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상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공통 기반을 만들고, 그 계기를 잡아서 완전히 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믿을 만한 상대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인식시키지 않으면 자기 카드를 보여주지 않죠. 그리고 그 카드를 사실은 내가 뭐 한 3개 정도 원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믿을 수 없으면 계속 10개 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정말 믿을 만하다 그러면 4개까지 괜찮아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받았을 때 저 친구가 3개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눈치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고민하는 척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상의해보니까 3개가 좋다, 이런 식으로 타결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 과정이 그런 거예요. 저는 첫 대사인 스웨덴을 발령받았을 때 스웨덴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라트비아, 제가 비상주 대사가 됐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스톡홀름에 상주하면서 스톡홀름 한 스웨덴 관계를 담당하면서 사실 비상주 라트비아 관계를 스웨덴만큼은 제가 관심이랄지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이랄지 에너지 쓸 수는 없었죠. 물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다만 제가 라트비아를 신입장 제정한 이후에 라트비아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나라의 관계를 좀 한 단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마침 제가 이제 근무하던 중에 제가 8년부터 11년간 스웨덴 대사를 했습니다만은 2011년이 바로 라트비아하고 수교 20주년을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라트비아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실현시키고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의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공간 설치를 건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난 후 직후에 이제 스웨덴 대사관의 분관 형식으로 공간이 설치되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대사관으로 정식으로 이제 설치가 돼서 이제는 주 라트비아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이 좋게도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 나라였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정적인 거는 제가 마침 근무했던 시기가 양자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스웨덴에서는 2008년부터 11년 하게 되는데 2009년이 한 스웨덴 수교 50주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한 2012년부터 15년인데 2013년이 한 캐나다 수교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대사들한테는 농담 반으로 50주년 대사냐 너는?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죠. 근데 그것도 아주 절묘하게 제가 부임한 그 다음 해가 50주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3개월, 6개월 적응하면서 50주년을 계기로 한 모든 다양한 외교 활동 및 공공 외교 활동을 제가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 대통령이 공식 방문을 했고 한 EU FTA가 체결되는 계기를 마련됐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캐나다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있었고 또 역시 한 캐나다 FTA가 체결되는 등 제도적인 어떤 양자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한국에 대한 국민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 고위 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개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제가 입부를 한 것이고, 또 제가 퇴직하는 2015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저는 30여 년의 외교관 생활 중 본부에서 16년, 그리고 해외에서 8개 포스트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력과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일관되게 상승하는 과정에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기회였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자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